앞서 집중진단에 이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기업들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시고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내년도 경제 성장률 3.2%, 일자리는 또 15만 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달성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는 좀 듣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한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짚어보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글로벌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그거에 따른 이제 교역 규모의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내수와 수출에 대한 전망을 좀 짚어보니 만약에 이게 물론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 백신이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고 하반기에 좀 이게 상용화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봤을 때 3%대의 경제 성장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거리두기 수요 3단계 얘기가 좀 있는데 더 악화된다면 성장률이라는 것은 조정할 수도 있을 테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리두기의 진전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하방 리스크는 있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예. 자, 경제정책 방향 세우느라고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그 방향을 세울 때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는 이제 두 가지의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는 경제 회복과 활력을 복원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선도형 경제의 대전환을 저희가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 목표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이제 위기 이전 수준의 그 수준을 회복하도록 전력 투구할 텐데 그를 위해서는 우선 재정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경제를 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수나 수출 같은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민생 개선에 그 지원을 해주는 거에도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척으로는 저희가 이제 선도형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혁신의 확산, 그리고 미래 대비, 그리고 포용 강화 등의 일관성 있게 견지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력을 높여서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빨리 회복을 하고 또 선도형 경제로 이제 전환하겠다. 그런데 활력을 높이려면 이제 소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소비를 늘리기 위한 몇 가지 그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사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인 같은 소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백신 개발 전까지는 저희가 결국은 그 방역이 곧 경제 백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나가되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결국 방역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내수 활력에 주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소비 측면에서는 저희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3대 패키지를 마련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내년에 소비 증가를 좀 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연말로 이제 종료하게 되는 자동차의 개소세, 개별 소비세 30% 인하하는 거를 6개월 연장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고효의 가전기기 구매 환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환급 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거, 이게 3대 소비 그 촉진 패키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특별 추가 소득공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보면 한 15%에서 40%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미 받고 있죠. 그 공제율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이상 규모로 소비를 더 확대하신 분들에게 금년에 비해서 확대하신 분들에는 한 10% 정도의 추가의 공제율을 드리고요. 그 공제 한도는 별도로 이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크게 늘리시는 분들은 최대한 100만 원까지는 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공제에 덧붙여서 추가를 해준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개소세는 현재 수준 그 인하가 30%.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30%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한 9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건 한 15조 원 정도로 대폭 확대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게 저희가 계속 추진해왔던 이제 바우처나 쿠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서 좀 궁금하던데 왜 공무원의 연가보상 일부를 네.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공무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개별적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연가부성비를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고 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이전이라도 이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일찍 상품권으로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렇게는 드리지 않을 거고 이게 결국은 지역의 그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이제 또 계속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만 이런 소비 확대가 조금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도 그렇고 이제 동행 세일도 그렇고 결국은 코로나의 진정세가 그러니까 좀 진정이 돼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비대면 위주로 추진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자, 소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기업들의 이게 투자를 또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도 있는데 내년에 어떤 투자 전망이 어떤지 또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건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크게 투자에는 이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설비 투자는 이제 금년에도 플러스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도 그 설비 투자의 증가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건설 투자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제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제 SOC 예산의 확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복 흐름을 이제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자 회복의 이제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것을 마련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공공, 그다음에 민자,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금년도에는 한 100조 원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 한 110조 원 정도로 110조 투자 프로젝트로 확대를 하고 특히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이제 조속히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면서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애로를 해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제와 금융 지원 제도도 확대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 설비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75%까지 가속 상각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75%까지요? 이렇게 되면 좀 더 빨리 이제 상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여유분이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유턴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유턴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꽤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등을 조금 더 이렇게 예외적으로 조금 더 허용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SOC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조 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SOC에 대한 투자를 한 3조 이상을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투자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기준 같은 걸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과감하게 해야만 유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근데 기업들은 그런 지적을 또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금년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 등을 통해서 이 유턴에 대해서 그 요건들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감면 요건도 이제 과거에서 해외에서 50% 이상의 생산을 줄이고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만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유턴 기업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법인세 감면을 해줬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50%라는 그 기본적인 문턱을 좀 없애고 그 생산이 감축량한 거에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유턴 보조금이라는 걸 신설을 해서 저희가 비수도권에는 최대 100억을 주던 거를 이제 수도권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최대 150억, 그다음에 비수도권 최대 300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번에 이제 금년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앞서 말씀드린 첨단 산업과 협력형 유턴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유턴할 때 이제 해외 사업장 축소하는 게 25%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한 5% 정도 더 예외를 인정을 더 해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에 첨단 투자하실 때 특히 유턴 보조금은 5%포인트 정도 더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협력형 유턴의 경우에도 유턴 보조금은 최대 한 5% 정도 5%포인트까지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유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대하고 좀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년 경제 활력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인데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어려움을 겪어서 수출이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올해 그래도 비교적 수출이 이제 선방을 했는데 내년 어떻게 수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준비 중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한 18년 말부터 시작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금년 한 11월 정도부터 지금 예. 그 수출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플러스를 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11월에는 거의 2년 만에 월간 총 수출액과 그다음에 저희가 일평균 수출액이 동시에 다 플러스로 보이는 아주 획기적인 모습을 2년 보였었습니다. 만에요? 네네. 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세를 이어가서 내년에도 수출은 한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를 위해서 우선 한 256조 원 정도의 그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 계획이고 무역보험이라든가 보증액 만기 연장도 21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수출을 하시려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14일간은 이제 격리가 있으니까 그 네.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그동안은 12개 부처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좀 이루어지던 거를 예. 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라는 거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게 되고 그 출입센터도 이제 원래는 금년 말까지만 하기로 된 걸 추가로 더 연장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했고 그 신속 통로라 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체결한 국가끼리는 조금 더 쉽게 출입국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국가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해운 운임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그래요. 중소중견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해운 운임의 부담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선박에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예, 겪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응을 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전용 그 선적 공간도 좀 확보도 하고 중장기적인 계약도 장기 운송 계약 체결도 저희가 직접 좀 해드리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직접 해외 나가지 못하시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출 계약을 하셔야 하던 부분들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상설 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화상 상담을 직접 할 수 있는 그 종합 플랫폼도 저희가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출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부동산 대책인데, 뭐 부동산 값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전세난도 심각하고 내년에는 뭐 임대주택을 조금 더 늘리는 좀 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린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중산층 대상이 한 20평 내지 30평형 정도의 임대주택이 시장을 통해서 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임대주택을 하려면 이제 건설 임대, 새로운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 건설 임대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을 할 계획인데요. 예. 우선은 그 건설 임대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이 현재 6억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9억으로 좀 높여서 예. 종부세의 부담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져서 건설임대를 좀 늘리도록. 그렇죠. 네.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재산세 감면 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을 해서 6억에서 9억으로 좀 올리는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사실 그 건설 임대용 토지를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목적물을 등록할 때 취득세를 감면되도록 해서 그 감면 요건도 좀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방법 하나는 이제 이런 건설 임대를 지어서 그 혜택이 사실은 건설사만 갖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혜택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도 조성을 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공모를 할 경우에는 리츠 부동산 펀드도 그동안 없었던 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리 우대라든가 그다음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예.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앞으로 건설 임대를 통해서 이 질 좋은 임대주택이 좀 더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를 좀 활성화해서 건설 임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예,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취업자 문제인데 뭐 늘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제 고용 동향에서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이런 고용을 조금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지 고용 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내년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이제 한 22만 정도의 일자리가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내년도에 가게 되면 한 15만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15만 플러스 명? 예,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기 극복이 빨리 이루어지더라도 고용은 사실 그보다 조금 늦게 가는 후행성, 경기 후행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고용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 접근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고용 유지 측면, 예.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 그다음에 취업을 하실 때 이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위한 취업 지원 예.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가 특히 사실은 일자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고용을 늘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한번 이게 해당이 되시면 보통 네. 3년을 그러니까 고용만 유지가 되면 3년을 드리게 되는데 금년에 이제 고용이 줄게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고 예. 오히려 그동안 받았던 거를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 토해내야 됩니까? 예, 네. 그래야 되는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20년 자체 금년도 자체는 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20년 것은 굳이 줄어드는 건 인정은 안 하고 그냥 유지한 거로 2020년은 보게 비록 되죠. 줄어도 유지하는 예. 걸로 봐준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고용 감소의 예외를 인정을 해서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보시게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또 고용을 그거보다 좀 금년보다 늘리게 되시면 네. 또 거의 추가적인 고용 증대 세제를 혜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최대 이제 근로자 1인당 최대한 3,600만 원까지 그 토해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예. 혜택이 생기는 걸로 보여서 공제 혜택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게 됐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실 어려운 기업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서 많이 고용유지에 그래도 좀 혜택을 보셨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1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을 짜서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많이 모자랐지 않았습니까? 모자라서 계속 그렇죠. 이제 예비비와 기금령 네. 계획 등을 다 통해서 했고. 저희가 지원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한 10만 명, 공공이 한 8만 명, 민간이 2만 명 정도로 해서 민간이 네. 한 8만 명, 공공이 한 2만 명 정도로 해서 청년 일경험을 삼아 10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뽑아서 이 결국은 상반기의 경기가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반기는 좀 나아질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 일자리 잡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 104만 명인데요. 예. 그 절반 수준을 한 50만 명 1월 중에 직접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104만 명 중에서 한 50만 명을 1월 달에 예. 채용을 해서 예.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취업 지원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행업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전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할 계획이들이고 그와 아울러 더불어서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제 발표할 계획인데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제 그 특고에 네.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 확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내년 1월부터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착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내년 정책방에서 주목되는 게 이제 한국판 뉴딜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에 정책형 뉴딜 펀드 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언제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뉴딜 펀드가 총 이제 20조 원 정도를 네. 이제 할 5년간 조성을 할 것인데 예. 이제 내년도에 한 4조 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정책인 뉴딜 펀드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금년도의 내년도 예산을 5,100억을 투입을 해서 그 하나의 그 시드 머니로 이제 드리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모태 펀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를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운영사와 그다음에 펀드의 운영사도 선정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 그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늦어도 이제 3월까지는 저희가 그걸 마무리 지어서 3월까지? 예, 3월에는 그 정책형 뉴딜 펀드가 출범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규모는 한 4조 원 정도. 예, 지금 금년은 나오는 우선 얘기죠? 4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네. 자, 뉴딜 펀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의 대전환을 이루는 건데 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을 이제 세계 인류의 이제 제조 강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래 외 신산업으로 불리는 세 개의 주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이오 헬스, 미래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빅3 산업은 사실 특히 네.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의료 반도체 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세 가지 산업들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이 빅3 산업 육성에 아주 정책 역량을 결집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적으로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산업들을 꾸며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버넌스 측면에서는 빅3를 집중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 민관 합동 협의 회의체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그 혁신성장 빅3 추진회를 구축을 해서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이 회의체에서 각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 이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이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규제
여러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를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 또 공급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 공급기업 간의 그런 협력 형태의 조성에도 저희가 힘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이제 인프라 구축, 뭐 충전소라든가 플랫폼 구축 같은 것들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전기차 같은 수소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대의 저희가 생산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 부분에도 이제 5대 수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분야에서도 이제 특히 뭐 파운드리 분야 같은 경우는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뭐 정책 방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네. 저출산을 좀 뭐 늘릴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이게 3기 인구 정책 TF에서 발표를 곧 하게 됩니까? 아니면 했는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2기와. 예, 저희가 1기와 2기 이제 예. 그 인구 정책 TF를 통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을 좀 다뤄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위원회 통해 가지고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과 달리 저희가 이제 출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과제에 신규 재원을 크게 투입을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출산 과정에 바우처 한 300만 원, 중앙정부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천만남 꾸러미라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부 모두가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사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머니들은 많이 육아휴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아버지들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이제 전액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예.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3기 인구 정책 TF를 이제 내년 초에 발족을 하게 될 텐데요. 내년 초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과거가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걸 좀 다뤘다면, 사실 이게 팬데믹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돌봄의 문제가 크게 이제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돌봄의 공백, 그리고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이루었던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 가속화에 따른 그 인구 문제를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하는 것을 저희가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대학들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구조조정을 되거든요. 해야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할 계획이 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지역이 소멸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사회 이제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네.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다는데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예,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사실은 뭐 굉장히 방역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 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저희가 이제 필수 노동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지원 보호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특고 종사자들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용과 산재 보험 적용을 좀 강화를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방역 불품, 위생 시설도 조금 더 제공을 하도록 하고, 특히 그 직종별로 보게 되면 그 맞춤형 건강 진단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5만 7천 명 정도의 33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 공통 건강 진단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분야별로 보면 이제 돌봄과 보건, 또 운송 서비스, 환경미화, 콜센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보험이 본인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플랫폼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 보험을 이중으로 드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 중복 가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분이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네.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하려도록 하고 있고, 예. 또 요즘 사실 택배 기사의 과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아주 심각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심야 배송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표준 계약서를 보급을 하고 택배 운임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격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들은 이제 환경 미화원 분들이 보면은 이제 100리터짜리 이제 대용량 종량제 봉투를 하시다 보면 뭐 허리를 다치시는 다치시고. 경우도 이런 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하고 협의를 해서 이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는 좀 사용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마련을 하고 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제도적으로는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법 등도 이제 제가 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워낙 방대한 분량인데 좀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경제가 모처럼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